2025년 5월 20일 목요일 오후의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은 그야말로 인류 문명의 보물창고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나폴레옹의 대관식 같은 걸작들이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8만 5천 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200명의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3,000대가 넘는 CCTV와 최첨단 동작 감지 센서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는 장소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단 7분 만에 이 완벽해 보이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오후 1시 47분 루브르 박물관 북쪽 출입구인 포르트 드 리옹으로 5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건설 회사 직원 신분증까지 목에 걸고 있었죠. 보안 요원은 그들을 확인했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그날 실제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 일상적인 풍경이었으니까요. 3분 후 이들은 리슐리외관 2층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장식 미술품들이 전시된 이 구역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18세기 촛대 마리 앙투아네트의 보석함 같은 귀중품들이 즐비했죠. 그리고 그들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드 필립 드 오를레앙의 황금 시계.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이 시계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감정가로만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에 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1시 52분 전시실에는 12명 정도의 관광객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남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한 명은 바닥에 공구를 펼쳐놓고 뭔가를 수리하는 척했고 다른 한 명은 벽면의 배선함을 열어보며 점검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전시실 입구와 복도 쪽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1분 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황금 시계가 든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는데 바로 유리 절단기였습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는 당연히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케이스 뒷면,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에 있는 잠금 장치 부분이었죠. 이 절단기는 다이아몬드 날로 되어 있었고 물을 분사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단 30초 만에 지름 10cm 정도의 구멍이 뚫렸는데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리를 깨뜨린 게 아니라 정교하게 잘라냈기 때문에 충격감지 센서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1시 54분 40초쯤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동작감지 센서는 작동했지만 중앙통제실에는 경보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인데 이들은 사흘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곳에 침입해서 센서를 테스트했었고 보안팀은 그걸 오작동으로 판단해서 해당 구역의 감지 감도를 낮춰놨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몇 달에 걸친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의 결과였죠. 1분도 안 돼서 황금 시계는 공구 가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구를 천천히 다시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까지 깨끗이 닦아내고 마치 정말로 수리 작업을 마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시실을 나섰습니다. 관광객들 중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관광객은 그들에게 다음 전시실로 가는 길을 물었고 그들은 친절하게 방향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2분 후 이들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직원용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공사 인부들에게는 허용된 동선이었죠. 계단을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그들은 박물관 직원들의 휴게실과 창고가 있는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옆 탈의실로 들어가서는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작업복을 벗어버렸어요. 안에는 이미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헬멧과 공구 가방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황금 시계만 작은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범한 관광객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5명의 남자는 각자 다른 출구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들어올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CCTV가 얼굴을 포착하긴 했지만 모두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3분 만에 그들은 파리 시내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16분, 그중 실제 범행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한 학예사가 정기 점검을 하다가 빈 유리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박물관 전체에 경보가 울렸지만 이미 1시간 이상이 지난 뒤였어요. 범인들은 이미 파리를 벗어났을 시간이었죠. 프랑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물관은 임시 폐쇄되었고 그날 출입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조사됐어요. 2000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신분증은 실제로 루브르 보수공사를 맡은 건설 회사에서 발급한 진짜였고 그 회사 내부에서도 누가 신분증을 유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다른 사실들이었어요. 이들은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사흘 전에도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박물관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번 다른 신분으로 다른 목적으로 위장하면서 보안 시스템의 맹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했던 거죠. 심지어 범행 당일 오전에도 한 번 들어와서 최종 리허설을 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 프랑스 국립경찰 미술품 범죄 수사관이었던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추어의 범행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센서의 약점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 조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내부 정보원이 있었을 겁니다. 공사 일정이나 출입 허가, 보안 설정 변경 같은 정보는 외부인이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담당자였던 마리 르클레르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3만 명의 방문객을 받습니다. 그중 500명 정도는 공사 관계자, 배달원, 유지보수 직원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어요. 신분증 시스템, 예약 시스템, CCTV, 센서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황금 시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들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서 고대 이집트 목걸이가, 1년 후에는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로마 시대 금화가 비슷한 수법으로 도난당했습니다. 국제경찰은 이 사건들이 같은 조직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체포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던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 200명의 보안 요원, 3,000대의 카메라, 수십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곳도 단 7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과연 어디가 진짜 안전한 걸까요? 무엇이 한 장소를, 한 사회를 정말로 안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기술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루브르의 7부는 단순히 한 박물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현대 사회가 안전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가
2023년에 발표한 세계 범죄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10만 명당 살인 사건 발생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어요. 온두라스가 10만 명당 38건으로 1위, 베네수엘라가 36건, 자메이카가 34건 정도였습니다. 반면 가장 안전한 나라들은 어디였을까요? 일본이 10만 명당 0.2건으로 가장 낮았고, 싱가포르가 0.3건, 그리고 한국이 0.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6.3건, 프랑스는 1.4건, 영국은 1.2건 정도였죠.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들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안전한 나라들이 꼭 보안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1인당 보안 관련 지출이 연간 약 $300인데 한국은 약 $100 정도입니다. 3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범죄율은 한국이 훨씬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뉴욕 경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찰 조직 중 하나입니다. 3만 6천 명의 경찰관이 있고 연간 예산이 $60억,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에 달하죠. 뉴욕 시내에는 수만 대의 CCTV가 있고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뉴욕시의 강력 범죄율은 10만 명당 580건이었어요. 같은 해 서울은 10만 명당 230건 정도였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두 도시인데 범죄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런던은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60만 대가 넘는 CCTV가 도시 곳곳을 감시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300번 정도 CCTV에 찍힌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2023년 런던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89건으로 서울의 43건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더 많은 경찰, 더 많은 카메라, 더 큰 예산을 가진 도시들이 왜 더 위험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범죄학자 데이비드 파링턴 교수는 30년 넘게 범죄 예방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CCTV나 경찰 순찰 같은 물리적 보안은 범죄를 다른 곳으로 옮길 뿐입니다. 이걸 범죄 전이라고 하죠. 한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범죄자들은 카메라가 없는 옆 거리로 가요. 경찰이 많은 구역을 피해서 다른 구역으로 가죠. 진짜 범죄 예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연구팀은 15개 국가의 범죄율과 사회 지표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율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CCTV 개수나 경찰 수가 아니었어요. 소득 불평등 지수, 청년 실업률,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도, 즉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죠.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는 조사인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75%, 싱가포르는 69%였죠. 반면 미국은 39%, 프랑스는 35%, 영국은 41%였어요. 이 차이가 뭘 만들어낼까요?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줍니다. 이웃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하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죠. 카메라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사람들이 서로의 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공식적 사회 통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서울의 한 주택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동네에는 CCTV가 많지 않습니다.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 앞에 보안 카메라가 달린 집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동네 주민들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누구네 아이가 몇 시에 학원 가는지, 어떤 차가 이 동네 차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수상하게 돌아다니면 금방 눈치를 챕니다. 한 주민이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지죠. 반대로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어떤 구역들은 카메라가 수백 대씩 있어도 범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거죠. 카메라에 찍혀도 마스크만 쓰면 되고 범행 후에는 그냥 인파 속으로 사라지면 그만이니까요. 이걸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샘슨 교수는 시카고의 343개 동네를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이 높은 동네, 즉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문제에 함께 개입하는 동네는 같은 경제 수준, 같은 인종 구성, 같은 경찰력을 가진 다른 동네보다 범죄율이 40%나 낮았습니다. 40%요. CCTV를 몇천 대 늘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한국은 왜 이렇게 안전한 걸까요? CCTV가 많아서? 아니에요. 영국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이 많아서? 아니에요. 인구 대비 경찰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럼 뭘까요?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86%가 밤에 혼자 동네를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예요.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62%, 프랑스인은 58%만 그렇다고 답했거든요. 한국 여성의 79%가 밤 11시 이후에도 혼자 외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뉴욕, 런던, 파리에서 밤 11시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여성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증명돼요. 한국의 여성 대상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15건으로 OECD 평균인 43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린 범죄는 더욱 드물어요. 서울 지하철은 새벽 1시까지 운행되는데 새벽 시간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연간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9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요. 런던 지하철은 어떨까요? 런던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6,000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6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서울보다 이용객은 적으면서 범죄는 훨씬 많은 거죠. 뉴욕 지하철은 더 심각합니다. 2023년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가 2,000건이 넘었어요. 살인, 강간, 강도 같은 강력 범죄만 세어도 수백 건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민들 중 상당수는 밤늦게 지하철 타는 걸 꺼리고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죠.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새벽에도 지하철을 탑니다. 막차를 놓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밤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도 되니까요. 이 차이는 단순히 통계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자유의 차이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해진 걸까요? 항상 이랬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한국이 항상 안전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변화를 겪은 거죠.
1980년대를 돌아가 봅시다. 당시 한국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약 1.8건이었어요. 지금의 0.6건에 비하면 3배 정도 높은 수치였죠. 강도 사건은 10만 명당 약 40건으로 지금의 2.3건과 비교하면 거의 2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1980년대 서울의 밤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특히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걸 극도로 조심했죠. 골목길은 어두웠고 CCTV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경찰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불과 40년 사이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범죄율 그래프를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강력 범죄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GDP는 약 30배 증가했고 도시화율은 57%에서 92%로 올라갔죠. 보통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범죄율 증가와 연결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20년 넘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해요. 한국의 안전은 경제 발전과 함께 온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 구조의 결과예요. 3가지 요인이 결합했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압축 성장, 둘째는 집단주의 문화, 셋째는 교육열입니다. 먼저 압축 성장부터 봅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년 동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이룬 변화를 100년에 걸쳐 했다면 한국은 그걸 반의 반 시간에 해낸 거죠. 이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세대 간 경험의 극단적 차이예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과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인 1970년대 출생자들은 이미 중산층의 삶을 살았고 손주 세대인 1990년대 출생자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자랐습니다. 3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던 거죠. 이게 범죄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1950, 60년대 세대는 자신들이 겪은 가난과 혼란을 자녀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사회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이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의 중심을 이룬 1980, 90년대에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 세대는 집단주의 문화를 강하게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는 유교 전통에서 왔다고들 하지만 사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과 가난의 경험이었어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이웃과 친척,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바로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기반이 되었어요.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족이 부끄러워하고 이웃이 수군거리고 공동체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었죠. 이게 법이나 경찰보다 훨씬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타인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내 행동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3번째 요인, 교육열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사교육 시장 규모도 GDP 대비 가장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이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규칙을 배우고 또래 관계를 맺고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은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이라는 공식적 공간에 오래 머물게 했어요. 방과 후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비행 청소년 집단에 합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통계를 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청소년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300건으로 OECD 평균인 800건의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조직화된 청소년 범죄, 이른바 갱 문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영국의 런던 같은 도시들은 청소년 갱단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는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죠. CCTV가 급격히 보급되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곧바로 영상이 찍혀서 온라인에 퍼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범죄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CCTV가 엄청나게 많고 미국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국 못지않지만 범죄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회 문화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안전은 감시와 처벌보다는 예방과 통합에 기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잡힐까 봐보다는 그러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가족에게 폐를 끼치니까 같은 내면화된 규범 때문인 거죠. 이게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의 기반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도소의 재범률을 보면 이게 확인됩니다. 한국의 3년 내 재범률은 약 40%인데 미국은 68%, 영국은 63%예요. 한국에서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벌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낙인이 주는 사회적 배제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지나친 낙인이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단지는 2000세대가 넘게 사는 대규모 단지였는데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방범용 CCTV를 단지 내 곳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반대 이유가 뭐였을까요? 감시받는 느낌이 싫다, 사생활 침해다 같은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단지는 이미 충분히 안전한데 왜 굳이 카메라를 더 다나요? 실제로 그 단지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절도 사건도 없었대요.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경비원들이 낯선 사람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밤에도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었죠. 결국 그 단지는 CCTV 추가 설치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안전은 카메라나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와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한국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통계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한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수만 대 설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경찰을 수만 명 늘려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변화, 그리고 교육과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의 안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뭘까요? 시스템도 경찰도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밤 11시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지켜주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편의점 알바생, 치킨집 사장님, 경비 아저씨, 택시기사, 귀가하는 회사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리의 눈이 한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제인 제이콥스라는 미국의 도시활동가가 1961년에 쓴 책이 있어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녀는 아이즈 안 더 스트리트, 즉 거리의 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안전한 거리는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거리를 지켜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녀가 예로 든 건 뉴욕 허드슨 스트리트였어요. 이 거리는 부유하지도 않고 경찰서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지만 매우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의 가게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거리를 오갔고 가게 주인들이 창문 너머로 거리를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즉시 알아챌 수 있었고 범죄자들은 이 많은 눈들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죠. 제이콥스의 이론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의 거리는 그녀가 이상적이라고 묘사한 바로 그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녁 10시쯤 이 골목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곳곳에 작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고 치킨집에서는 아직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창밖을 봅니다. 경비실의 경비 아저씨는 CCTV 모니터를 보다가 단지 밖을 순찰하러 나옵니다. 이 골목을 걷는 여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혼자지만 수십 개의 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생, 치킨집 사장님, 분식집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2층 창문 너머의 주민들. 만약 누군가 그녀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면 10초 안에 누군가 개입할 겁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22년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이 밤 11시쯤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불안을 느끼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남자도 속도를 높였죠. 그 순간 근처 치킨집에서 배달을 준비하던 사장님이 이걸 알아챘어요. 그는 즉시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치킨 나왔어요. 여성은 당황했지만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사라졌고요. 이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도 편의점 알바생이 도와준 적 있다. 나는 경비 아저씨가 집까지 따라와 주셨다. 약국 사장님이 일부러 늦게까지 문 열어두고 기다려주셨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게 바로 한국식 안전의 핵심입니다.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회 안전망.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문화.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는 태도.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국갤럽이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2%가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미국은 68%, 영국은 63%, 프랑스는 58%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한국이 73%로 가장 높았어요.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76%가 즉시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어요. 일본은 69%, 미국은 54%, 영국은 48%였습니다. 이 차이가 뭘 만들까요?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면 단순히 CCTV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시선과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볼 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근처 가게 주인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불확실성이 범죄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많은 서구 도시들에서는 관여하지 않기 문화가 강합니다. 내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만 손해본다 같은 태도죠. 특히 대도시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1964년 뉴욕에서 일어난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한 여성이 30분 넘게 칼에 찔리며 살해당했는데 38명의 이웃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방관자 효과를 연구하는 계기가 됐죠.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웃 간 유대가 약해지고 무관심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나서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이화여대 앞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스토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녀가 도움을 청하자 주변 가게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갔고 옆가게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지나가던 대학생 여러 명이 스토커를 둘러싸고 경찰이 올 때까지 막아섰습니다. 단 5분 만에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개입한 거죠.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이게 한국이지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도 이런 안전망의 일부입니다. 한국에는 약 5만 개의 편의점이 있고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해요. 300m마다 하나씩은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 편의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밤거리의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사람들은 편의점 불빛을 보면서 안심하고 누군가 쫓아온다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면 됩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안심기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도 해요. 불안하면 편의점에 들어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많은 편의점이 경찰과 핫라인을 갖추고 있고 직원들은 위급 상황 대응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이자 암묵적 합의입니다.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택시 기사들은 밤늦게 혼자 타는 여성 승객을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2021년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65%가 택시 기사가 안전을 배려해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업이 교육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거예요. 내 딸이, 내 누이가, 내 아내가 밤늦게 혼자 귀가한다면 누군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생긴 문화죠. 그리고 이런 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 경제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야간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밤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밝고 붐빕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면서도 더 활기차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32%가
주 1회 이상 밤 10시 이후에 외출한다고 답했어요. 이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이 24%, 미국이 18%,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5% 이하예요. 한국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밖에서 활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요. 밤에 사람이 많으니까 가게들이 늦게까지 문을 엽니다. 가게가 많으니까 거리가 밝고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국의 밤 문화가 형성된 거죠. 반대로 많은 유럽 도시들은 저녁 9시만 넘어가도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그러면 범죄자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도 특정 구역은 밤에 가면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지인들도 피하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은 어떤가요? 물론 상대적으로 더 조심해야 하는 구역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위험한 동네는 거의 없습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번화가든 주택가든 밤 12시에도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는 외국에 나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일했던 한국인들의 공통된 경험담이 있어요. 밤에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답답했다. 편의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택시 타는 것도 불안했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2024년 레딧에 올라온 한 외국인의 글이 화제가 됐어요. 서울에서 3년간 살다가 뉴욕으로 돌아간 미국인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지낼 때는 몰랐다. 새벽 2시에 편의점 가는 게 얼마나 특별한 자유인지. 술 마시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지하철에서 졸면서 가도 안전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뉴욕으로 돌아와서야 깨달았다. 서울은 정말 특별한 도시였다. 이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비슷한 경험담이었어요. 도쿄, 서울,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다른 도시로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안전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다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루브르 박물관의 7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아무리 많은 카메라와 센서와 경비를 갖춰도 결심한 범죄자는 그 틈을 파고든다. 진짜 안전은 기술이나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CCTV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유능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치킨집 사장님이,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는 행인이 누군가의 위기를 모른 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화는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무관심이 늘어나고 내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가 확산되면 한국의 안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오지랖 문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늘고 있죠. 2023년 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48%가 공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어요. 50대 이상은 23%였는데 말이죠. 이 변화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분명 문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적절한 개입과 연대는 사회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한국 사회의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협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스토킹, 딥페이크 같은 온라인 범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막기 어려워요. 물리적 공간의 안전은 확보됐지만 디지털 공간의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새로운 종류의 싸움이고 새로운 종류의 연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이주민의 증가도 변수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2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5%에 달합니다. 이들도 한국 사회의 안전망 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들 사이의 비공식적 안전망이 이들에게까지 작동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가 시작한 안심 귀갓길 프로젝트가 좋은 예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프로그램인데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약국, 카페 같은 가게들도 안심쉼터로 등록해서 위급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죠.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안심귀가 동행 문화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학생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함께 귀가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부나 학교가 조직한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문화죠. 2024년 부산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심 택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밤늦게 혼자 타는 여성 승객에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출발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강제도 아니고 보상도 없는데 2,000명이 넘는 기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나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옥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결과예요. 신뢰, 호혜성, 연대감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무너지는 건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건 당연하지 않게 되니까요.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살인율은 10만 명당 0.5건으로 더욱 낮아졌고 강력 범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여성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 할 수 있는 나라, 노인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7분 만에 사라진 황금 시계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보안 시스템도 수백 명의 경비원도 수천 대의 카메라도 그걸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한 골목에서는 치킨집 사장님이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했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어떤 장비도 없이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기술과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안전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디지털 범죄, 여성 안전, 이주민 포용, 세대 간 격차.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라는 힘이죠. 루브르의 7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이겁니다. 안전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함께 만드는 거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그걸 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해왔어요.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안전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손에, 치킨집 사장님의 손에, 경비 아저씨의 손에,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손에. 밤 11시, 서울의 한 골목. 한 여성이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유의 문제입니다. 밤에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 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해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자유. 자녀를 밖에 내보내도 안심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선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오르고 테러가 발생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통하고 있어요. 2025년 초 한 외국 유튜버가 서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명동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누군가 그 지갑을 주워서 근처 경찰서에 가져다 줬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넘겼고 외국인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 없다. 내 나라였으면 2초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것.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남의 지갑을 주우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밤거리가 안전한 게 당연하죠. 이 당연함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그 후로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카메라, 더 많은 센서, 더 엄격한 검색.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범죄자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니까요. 결국 기술과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안전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문화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밤 12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웃고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온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매일 작은 선택들로, 작은 행동들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택, 모른 척하지 않는 선택, 공동체를 생각하는 선택. 당신의 선택이 이 안전을 만듭니다.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루브르의 7분이 끝난 후 범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에서는 치킨집 사장님이 여전히 창밖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불을 밝히고 있고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인을 잡지는 못할지 몰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루브르는 범죄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카메라나 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누군가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겁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그리고 그게 쌓여서 내일의 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한국이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7분의 도둑질을 막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 범죄를 잡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은 경찰도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늦게 귀가하는데 편의점 직원이 신경 써주시던 순간, 택시 기사님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던 기억, 낯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었던 그 순간,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내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 누군가 나를 도와준 순간. 내가 누군가를 도운 이야기.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해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국의 안전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차이를 알려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해외에 계신 한국 분들,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여러분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신다면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밤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전한 밤을 응원합니다.